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2025 오프시즌 7월 17일 현재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모양새죠. 물론 아직까지 FA 명단에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의 행방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얼추 대부분의 팀들은 어느 정도의 오프시즌 농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는 2025년 오프시즌 최악의 선택 탑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각 팀들이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샐러리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르고 싶어도 잘못된 쇼핑 혹은 패닉 바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최악의 선택 혹은 의문이 남는 선택을 한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개의 최악의 선택 사례를 제 멋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은 유타 재즈입니다. 제가 유타 재즈, 샬럿 호네츠와 트레이드 때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타이밍이 요상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이직도 전부 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유타 재즈는 팀의 미래를 위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조던 클락슨, 존 콜린스, 콜린 섹스턴 이 3명을 전부 다 다른 팀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적은 시켰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 3명의 베테랑들은 팀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고 유망주들을 위한 자리를 줬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유타 재즈에서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리고 유타 재즈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면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받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조던 클락스는 그냥 바이아웃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뉴욕 닉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존 콜린스 지난 시즌 평균 20점 가까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 콜린스의 대가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애미가 결국 노만 파웰을 데려가고, 존 콜린스는 클리퍼스, 그리고 유타 재즈는 콜린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케빈 러브, 카일 앤더슨, 그리고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린 섹스턴입니다. 섹스턴은 유사프 너키치로 바꿔왔는데, 콜린 섹스턴은 지난 시즌 유타에서 뛰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콜린 섹스턴의 장점은 정말 그냥 내일은 없다는 듯이 뛰는 그 미친 듯한 열정이잖아요.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그런 약간 들깨처럼 그런 열정을 통해서 유타 재즈 팬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서프 너키치 전성기가 지났잖아요. 이 선수를 바꿔오는 건 오케이인데, 왜냐하면 콜린 섹스턴 자리에 여러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1화 픽을 함께 줬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라운드 픽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너키치를 데려오는데, 그것도 섹스턴이 가는데 1대1도 아니고 1화 픽을 줬다? 야,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맨 처음에 조던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 그룹이 아주 좋아했었죠. 그런데 클락슨을 결국 처분하는 시점을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던 클락슨으로 하다못해 2라운드 픽이라도 받아올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분 시점이 애매했고 결국에는 바이아웃, 2라운드 픽 받아오는데 실패했고요. 존 콜린스는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애틀란타 시절, 초기 시절 이후에 가장 효율적이고 볼륨도 훌륭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이긴 했어요. 물론 존 콜린스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도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그런 볼륨을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기는 없었는데, 존 콜린스를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데려온 선수들이 아쉬운 거죠. 카일 앤더슨은 계약 기간 길게 남아있고요. 케빈 러브는 사실상 NBA 커리어가 거의 마감되는 분위기인데, 바이아웃 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타임라인이 맞는 선수들과 전혀 지금 동떨어진 그런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섹스턴을 내보내는 건 오케이지만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온 게 아니라, 혹은 그냥 1화 픽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2라운드 픽을 곁들였다면, 이 판단은 정말 데니 에인지나 혹은 오스틴 에인지 단장이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테랑 3인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지명권은 제로죠. 한 장을 주고 한 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그냥 받아온 게 없는 셈이 됐고, 그마저도 1화 픽입니다. 구단은 몇 년째 방향 설정 없이 표류하고 있죠. 2년 연속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전반기에는 잘 나갔다가 후반기 들어서 그냥 팀이 알아서 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방향 설정이 죄다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2025 드래프트를 통해서 총 3명의 신인을 영입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순위 에이스 베일리, 그리고 18순위의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이 선수는 제가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유타 재즈가 정말 뽑고 싶어서 픽업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53순위로 존 톤지를 뽑았는데 당장 베일리와 클레이튼 주니어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유타 재즈가 베테랑 3명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악성 계약의 냄새가 폴폴 나는 라우리 마카닌 주니어가 또 어떻게 유타 재즈에서 연장 계약 이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죠. 펠리컨스는 뭐 최근 들어서 일 처리를 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보호 1라운드 픽을 너무너무 쉽게 써버렸어요. 자, 2025년 드래프트 13순위 지명권을 픽업을 통해서 뉴올리언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픽업이라 함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픽이 13순위 픽보다 낮은데, 그런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상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고 그리고 나서 드래프트 순번을 높이는 작업이죠. 네, 그 작업을 통해서 데릭 퀸이라는 이 빅맨을 영입했습니다. 원래는 뭐 애틀란타가 1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이 빅맨 자원인 데릭 퀸에게 완전히 꽂혀서 우리가 2026년 1라운드 보호픽 줄 테니까 13순위 지명권 내가 쓸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맨 처음에 애틀란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 듀마스가 잘못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꿀까봐 엄청나게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왜냐?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026년 1라운드 보호픽이었고요. 데릭 퀸은 메릴랜드 대학 출신이고요. 그리고 6피트 10인치. 굉장히 뭐 농구 센스가 좋은 그런 빅맨입니다. 이브 미시 또 케번 루니와 함께 뉴올리언스의 골밑을 지킬 텐데 서머리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3경기 27.1분을 뛰면서 14득점, 리바운드 11개, 2.3 어시스트. 뭐 활약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약간은 기술적인 그런 이 하이포스트에서의 패싱 센스도 보여주고 있고 뭐 스크린도 견고합니다. 자, 하지만 또 반대로 약점도 많아요. 이 서머리그는 파울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7 턴오버, 4.3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이 10개까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루키 빅맨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볼 간수, 그 다음에 반칙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물론 3경기일 따름이지만 야투 성공률 43.8%, 3점은 경기당 하나씩도 안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원석이고, 네, 그리고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로터리 픽 끝자리인 13순위 픽을 통해서 2026년 1라운드 보호픽이 아니라 비보호픽을 던진다? 야, 이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탑5도 아니고. 자, 그리고 조던 풀과 CJ 맥컬럼을 트레이드했습니다. 이 역시도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조던 풀은 뭐 지난 시즌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비효율적인 선수죠. 그리고 뭐 연봉도 30밀까지 올라갑니다. CJ 맥컬럼은 만기거든요. 그래서 CJ 맥컬럼보다 계약 기간이 더 남은 자원이고요. 물론 더 젊고, 그리고 지금 뉴올리언스의 선수들과 타임라인 자체는 맞지만 그래도 과연 이 딜을 꼭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맥컬럼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라커룸 리더잖아요. 뉴올리언스의 분위기 자체가 뭐 워낙 어수선하고 자이언 사고치고 다니고 또 뭐 잦은 부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라커룸 리더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맥컬럼이 결국 팀을 떠났습니다. 자, NBA에서 일하다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농구 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조 듀마스, 전 NBA 선수였죠. 이 양반이 이제 이직을 했는데 트로이 위버 단장과 손잡고 내린 결단은 현재까지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뭐 트레이드도 마찬가지고 드래프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서 그 귀하다는 비보호 1라운드 픽을 날린 부분이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충신을 내다 버렸죠. 바로 마일스 터너 이야기인데, 인디애나에서 가장 오랜 시간 활약했던 선수가 터너입니다. 현역 선수 기준으로 10년을 뛰었으니까. 더구나 매년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다가 지난 시즌 팀을 파이널까지 이끌었죠. 우승까지 딱 1승이 모자랄 만큼 정말 터너가 없었더라면 인디애나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FA가 되자마자 인디애나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제시액을 제안받습니다. 연평균 뭐 20밀 전후의 금액이었어요. 왜냐? 인디애나가 사치세를 내기 싫어했거든요. 할리버튼이 1년짜리 부상을 입으면서 원래는 사치세를 내려고 했지만 할리버튼의 부상으로 인해서 인디애나는 곧바로 긴축 정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매년 마일스 터너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놓고 간을 봤었는데
그 가늘번 터너는 인디애나에 대한 충성심을 늘 드러냈었고, 그리고 FA가 되면서 한 연평균 25밀 정도 챙겨주면 나는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였는데, 이게 뭐 20밀로 내려가 버리니 터너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디애나의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썩 관계가 좋지 않은 미러키로 이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디애나 팬들이 굉장히 뭐 비난하고 또 뭐 조롱도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잘못된 팬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계약 조건은 4년에 108.8밀, 그리고 마지막 해 플레이 옵션, 여기에 트레이드 키커 15%가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되면 15%의 옵션을 받는 거죠. 터너 하면 사실 인디애나 본인들이 정말 쥐고 흔들었던 그 단골 트레이드 루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터너가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트레이드 키커를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25-26 시즌 25.3밀, 26-27 시즌 26.5밀, 그리고 27-28 시즌 27.8밀, 그리고 마지막 해 28-29 시즌은 29.1밀인데 요거는 플레이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자, 케빈 프리차드 사장이 곧바로 언론 플레이에 나섭니다. 굉장히 영악하고 나는 똑똑해 라고 분명히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진짜 별로예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마일스 터너 이적 소식을 들었어. 나 샴즈 트윗 보고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엄청난 사치세를 낼 뜻이 있었는데 우리는 미러키가 내민 오퍼에 매치할 기회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할리버튼이 7차전에서 1년짜리 부상을 입으면서 프리차드 사장은 그 전까지는 우리 사치세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작전을 바꿨어요. 그런데 묘하게 물타기 하는 거죠. 우리 사치세 엄청나게 낼 의향이 있었는데 터너가 그냥 미러키로 가버렸어. 우리는 기회도 없었고 나 그거 샴즈 트윗 보고 알았다니까. 이렇게 아주 바보 등신 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대중을 완전 바보로 아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치세 부과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치세 라인에 걸쳐있는 그 금액만을 제시했고, 만약에 터너가 원하는 그 금액을 인디애나가 줬더라면 줄 수 있었어요. 사치세를 내지 않으면서. 대신에 벤 메서린이라든지 오비 토핀 같은 선수를 언더캡, 그러니까 셀러리가 다 차지하는 팀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팀이 그냥 받나요? 안 받죠. 픽이라도 뜯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프리차드 입장에서는 픽도 줘야 되고 솔쇼나 애들도 줘야 되고 안 돼, 안 할래 하면서 터너에게 그냥 아주 굴욕적인 금액을 준 겁니다. 아주 얍삽한 인터뷰를 한 거죠. 자, 마일스 터너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비록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답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 5번 포지션, 그러니까 센터로 명명된 선수들 가운데 최다 3점 성공자입니다. 3점을 제일 많이 넣었고, 그리고 여전히 세로 수비 훌륭하죠. 림 프로텍터이자 인디애나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떠난 스타에 대한 예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인디애나가 1년을 쉬어가면서 안식년을 취하면서 또 셀러리나 혹은 본인들의 뭐 계좌가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건 있겠죠. 그런데 인디애나 본인들이 스몰 마켓이잖아요. 스몰 마켓은 이 스몰 마켓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들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 외부 FA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인디애나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저는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떠나는 방식도 좋지 못했고 사장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속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모로 최악의 선택이다. 터너를 놓친 건 그럴 수 있지만 그 터너를 놓치는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 언행들이 너무너무 별로였습니다. 국내 KBL의 모 구단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도 유타 재즈와 마찬가지로 뭐 몇 년째 탱킹하고 있죠. 미켈 브리지스, 케빈 듀란트로 엄청나게 장사를 잘 했던 팀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자, 2025년 드래프트 1라운드 픽만 5장을 보유했었어요. 1라운드에서만 지명권이 5장이니까 30장 가운데 5장이니까 뭐 6분의 1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저도 그랬고요, 픽업 혹은 픽다운을 통해서 저는 1라운드 지명권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시즌 지명권으로 바꾸거나 저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픽업 혹은 트레이드 없이 5명을 전부 다 볼핸들러로 지명했어요. NBA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1라운드 픽 5장을 모조리 볼핸들러에게 행사했다. 새로운 역사를 쓴 건데, 근데 이 가운데 반드시 옥적을 가려야 되죠. 그러니까 브루클린의 의중은 우리 팀에 볼핸들러 없으니까 1라운드 픽 전부 다 5장 볼핸들러에게 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 거기서 2명은 건져야 돼요. 그런데 볼핸들러를 사실 뭐 엄청나게 높은 픽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높은 픽이 8순위고 나머지는 다 1라운드에서 평범한 그런 순번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핸들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좋아야 돼요. 똑똑한 빅맨, 그리고 훌륭한 슈터, 공 없는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윙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브루클린이 그런 팀인가요? 아니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팀입니다. 거기서 볼 핸들러들이 과연 잘 성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레이드죠. 덴버 너게츠가 캠 존스를 받고 브루클린 네츠가 그 대가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2032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 그때 되면 뭐 요키치는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7년 뒤 덴버의 1라운드 픽은 굉장히 순도가 높을 거예요. 다만 캠 존스는 굉장히 가치가 높았을 때 팔지 못했습니다. 고점 매도를 하지 못했어요. 당초 네츠의 보관은 우리 캠 존슨을 팔 수는 있는데 유망주 한 명에다가 아주 질 좋은 비보 1러 픽 한두 장 필요할걸? 결국에 그렇게 버팅기다가 고점 매도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덴버의 2032년 1라운드 픽은 가치가 높습니다만 현실은 나이는 캠 존슨에 비해서 연봉이 더 비싼 그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받아온 거죠. 자, 지난 시즌에 도리언 피니 스미스 역시도 맨 처음에 브루클린은 1라운드 픽을 원했어요. 네, 그런데 도리언 피니 스미스는 30살이 넘었고 그리고 또 한창 주가가 높았을 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티다가 2라운드 픽 3장 받고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물론 장사를 잘한 것도 있죠. 특히나 미켈 브리지스나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잘 팔았지만 또 이게 계속 재미를 보다 보니까 도리어 약간은 자충수를 두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캠 토마스. 캠 토마스는 RFA입니다.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인데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의 금액을 주고 토마스를 잡을 것이며 또 캠 토마스는 소위 말하는 그 시너지 효과, 파생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브루클린이 볼 핸들러만 5명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볼 핸들러는 아니지만 서로의 출전 시간과 또 역할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조르디 감독은 엄청난 명장으로 성장할 자질이 있지만 이게 과연 다음 시즌 때 정리가 될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트레이드도 아쉬움이 있었고 폭망한 트레이드는 당연히 아니죠. 1라운드 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2% 아쉬움이 있었다면 드래프트는 한 20%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도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거의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뭘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최악의 선택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 마이애미 일단 2025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만나서 평균 30.5점 차이로 졌습니다. 4경기 도합 122점으로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역시나 기록이었죠. 그렇다면 마이애미처럼 리빌딩, 리툴링이 없고 늘 윈나우인 팀은 그 이듬해에 뭐라도 바꿔야 됩니다. 혹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마이애미 물론 노력은 합니다. 친한 기자들 불러서 우리 관심 있다고 전해주세요. 엄청나게 변죽 울리죠. 최근 들어서 모든 루머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팀이 아마 마이애미일 겁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둔 건 거의 없죠. 자, 새롭게 영입한 선수는 시몬에 폰테키어, 그리고 노만 파웰이 전부입니다. 폰테키어는 벤치 자원, 노만 파웰은 주전으로 뛸 수 있지만 팀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죠. 그리고 던컨 로빈슨, 마이애미에서만 뛴 마이애미가 또 잘 발굴한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라기보다는 정말 언성 히어로 같은 실제로 언드래프트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떠나면서 좀 소소한 변화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애미를 구성하는 이 인물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미키 에리슨 선박 부자예요. 그런데 사치세 거의 알러지 있습니다. 사치세 겁나 싫어합니다. 사치세 극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빅3를 구축했던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 그 시대 이후에 여태껏 딱 사치세 3번 부과했어요. 진짜 염전이죠. 굉장히 짭니다. 사치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팬 라일리 사장은 반대로 빅네임 마니아죠. 예전에 LA 레이커스 감독할 때 말고 마이애미로 와서 뉴욕 닉스를 거쳐서 마이애미로 왔을 때 그때부터는 그냥 트레이드를 미친 듯이 주도했어요. 팬 라일리만큼 트레이드 좋아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네임 마니아인데 빅네임이 온 경우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총기가 완전 사라졌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이나 맨날 싸우거나 다니시는 거야. 르브론 제임스, 예전에 고란 드라기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미 버틀러.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에 대한 외부 인식이 또 좋을 수가 없죠. 아니, 저기는 아무리 별명이 보스여도 맨날 팬 라일리가 선수들이랑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죠. 이게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스폴스트라 감독은 그냥 딱 주어진 살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림을 불리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살림을 주는데 그 살림을 다 말아먹고 팔아먹고 당근에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딱 그냥 한정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뭐 국그릇 주는데 그걸 더 많은 것들로 변환시킵니다. 아예 그냥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슨 구단주도 우리가 이 정도만 돈 써도 스폴스트라 감독 잘하는데 펜나엘리 사정도 빅네임을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갔을 때도 사치세 거의 안 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네? 이런 아주 아니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펜나엘리 회장이 트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애미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면 시즌 도중 트레이드도 지금 거의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시즌 도중 트레이드가 딱 2개 있었습니다. 대신 한정 기준은 받아오는 선수가 존재한 미드시즌 트레이드예요. 마이애미가. 그래서 보면 23-24 시즌 테리 로지어를 받아오는 대신에 카일 라우리와 1라운드 픽을 샬럿으로 보냈죠. 그리고 2022-23 시즌 그리고 2021-22 시즌 미드 시즌 트레이드 없었고요. 지난 시즌도 없었어요.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있었지만 그게 미드 시즌 1호 트레이드였는데 토마스 브라이언트만 인디애나로 갖고 받아온 선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거 뺀 거고 2020-21 시즌은 트레버 아리자를 데려왔고 마이어스 레너드와 2라운드 픽을 또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빅토 올라디포, 네만야 비엘레차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2020-21 시즌이 가장 시즌 도중에 열심히 했던 트레이드였고 그 이후에는 시즌 도중에는 그냥 무성한 그냥 연기만 피어나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된 건 로지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지어도 지금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죠. 마이애미 시절은 아니고 샬럿 시절로 현재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이고요. 그만큼 마이애미는 소문만 많이 만들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애미의 드래프트. 원래 마이애미는 월터 클레이턴 주니어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유타 재즈 때 말씀드렸던 1라운드 18픽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눈치챘어요. 유타 재즈가. 유타도 월터 클레이턴 주니어를 데리고 오고 싶었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인데 이대로 가다간 마이애미의 순번이 유타보다 앞서니 마이애미에게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유타 재즈가 눈치를 까고 픽업 트레이드 해버립니다. 순번을 높인 거지. 그리고 월터 클레이턴 주니어를 뽑으니 마이애미는 멘붕이 온 거예요. 마이애미는 얘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워크아웃도 실시하지 않았던 카스파라스 야쿠쇼니스를 데려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캠 위트모어처럼 주가가 쭉쭉 내려갔어요. 뭐 로터리 픽은 굉장히 당연해 보였었는데 쭉 내려가더니 20순위로 지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스틸 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마이애미가 유타에게 당했다. 이게 또 맞는 표현이고 보통 마이애미는 워크아웃 하지 않는 선수들을 잘 뽑지 않는데 결국에 필요한 건 볼 핸들러다 보니까 야쿠쇼니스를 뭐 울며 겨자 먹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데려온 거죠. 야쿠쇼니스는 실링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스폴스트라 감독이 이런 1라운드 중하위권 선수를 키우거나 드래프트 되지 않은 그런 흙 속의 진주를 정말로 캐고 나서 완전히 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쿠쇼니스를 어쩔 수 없이 영입을 했지만 또 잘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스폴스트라 감독 덕분에 듭니다. 자, 이상 2025년 오프시즌 최악의 선택 탑5를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돈이 많은 팀들이 없다 보니까 질러서 실수하는 그런 계약은 별로 없네요. 작년에 패트릭 윌리엄스에게 5년 90밀 그것도 플레이 옵션을 줬던 시카고 불스 같은 팀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팀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 여름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장마처럼 비가 무지하게 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채널 늘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